PD님이 생각하실 때 보호자님들이 해주시면 안 되는 행동들, 주의해야 될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산책 안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밖에 잘 모르겠어요. 그쵸. 사실 말씀하셨던 산책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그리고 보호자님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님이 아이를 사랑해서 해준 행동인데 오히려 좀 아이들의 행동을 망친다거나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로 하여금 혼돈이 되는 상황들, 일관성이 없는 행동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이전에는 긍정적인 보상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따르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아이로 하여금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훈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은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게 포인트가 될 건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처벌과 무시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훈련사분들 그리고 수의사분들이 권해드리는 거는 처벌보다는 무시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처벌을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를 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된 바도 좀 있긴 하거든요. 부정적인 처벌을 통해서 그 행동을 감소시키게 되면 그러한 처벌을 받은 아이들이 공격성이 강해진다던가 평소에도 흥분을 잘한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처벌을 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빠르고 쉽고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무시를 한다거나 그대로 둔다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호자님들이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반면에 그에 대한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쪽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보상이 있었던 행동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좀 혼돈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훈련의 결과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호자님들이 흔히 잘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보상이 따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보상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책을 하다가 아이가 뭐 다른 사람이라던가 다른 보호자님이나 강아지를 보고 막 짖거나 흥분하거나 으르렁거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목줄을 잡아당긴다거나 혼을 낸다던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간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혹 보호자님들이 빨리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간식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아이들을 보고 짖거나 흥분을 하면 나에게 보상이 따르네 라고 해서 원치 않는 그 행동들이 강화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흔히 테이블 푸드라고 하는, 보호자님들이 사랑 음식을 준다거나 보호자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식탁 밑에서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경우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뭔가를 주실 거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아이들한테 간식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권해드려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량의 간식을 준다던가 일정한 시간의 간식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호자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5분, 10분 정도는 잘 지켜주시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보호자님도 마음이 좀 약해지죠. 아이들이 식탁 밑에서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호자님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 좀 불쌍해지고, 이런 마음 때문에 버티다가 한 20분, 30분 정도 있다가 조금 먹을 거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려준 거냐면, 아이들한테는 오랫동안 식탁 밑에서 눈을 뜨고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큰 보상이 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오해를 하고 다음엔 30분이 아니라 뭐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잘못된 교육이 된 거고 그 행동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저희 집의 예를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고 행동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행동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와이프한테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저희 가지고 식사를 하면 제 주변에 절대 오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와이프나 저희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와서 기다리면 제가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와이프한테 내가 없을 때 분명히 이거는 뭔가를 준 거지, 그런 행동이 없고서야 이런 행동이 강화됐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좀 인정을 하고 저 없을 때 조금씩 줬던 걸 저한테 들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고 식사를 하면 저희 와이프 발밑에만 와 있지 제 근처에는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행동이 강화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를 볼 때도 많이 겪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님을 포함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분리불안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과도한 애착관계 형성이라던가 독립성 없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분리불안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결정이 되는 인자들이 있어요. 성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어디서 자라왔느냐, 심지어는 품종에 따라서 분리불안이 잘 생기는 품종들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면 분리불안이 잘못된 액착관계가 형성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과도하게 아이를 반겨주는 것들, 지속시간이 길고 아이들이 흥분이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반겨주는 행동들, 혹은 잠시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무릎 강아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보호자님이 모든 행동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것들이 분리불안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노력은 그런 거죠.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1시간, 2시간 외출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방문 정도로 격리를 시켜주셔서 잠깐 문을 닫고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그 시간이 1분에서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10분 후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상황에서 너무 아이들을 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다 먼저 챙기시고 나서 아이를 아는 척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하고 시간이라던가 강도를 점점 올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아이들도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 노는 장난감, 뭐 먹이 퍼즐이나 뭐 그런 여러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이 돼요. 외출을 할 때 그냥 간식을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이제 찾아서 놀 수 있는 것들, 요즘 장난감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간식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분리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좀 스트레스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이 아이들을 갑자기 좀 안아준다던가 흔들어 깨운다던가 너무 귀여운 모습에, 이런 것들도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한 스트레스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질병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형견들에서도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행위 중에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아이라거나 비만의 아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추간판 탈출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닥스훈트 품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갑자기 아이를 안는다거나 하지 않고 꼭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안아준다던가 아는 척을 한다던가 놀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보호자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는 행동이 행동학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행동학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 음식은 아이들에게 비하면 당분이라던가 염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주 주시는 게 또 건강에 좋지 않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 걸 넘어서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료라던가 이런 것들 대신에 사람 음식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분명히 영양학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레시피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진료를 봐드렸던 분들 중에는 평생을 몇 년 동안 고구마만 먹었던 아이도 있었고요. 근데 보호자에게 여쭤보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호르몬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생겼고, 저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좀 바꿔드린 이후에 아이가 좀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아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주로 급식 먹는 아이들을 보면 매일 똑같은 사료만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질리고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료를 자주 바꿔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위장관의 소화 능력은 사람들만큼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바뀌고 급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아이들도 사료를 갑자기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장관염이 생긴다던가 췌장염이 생긴다던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A라는 사료에서 B라는 사료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바꾸시면 안 되고, 최소한 4일에서 5일가량 텀을 두고 A라는 사료를 원래 주셨다면 100%에서 80%, 60%, 40% 점점 줄여나가시고, B라는 사료는 0에서 20, 40, 60으로 점점 늘려나가면서 사료를 교체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 흔히 저희가 강아지들은 하루에 사료를 한 번 먹어야 되나요? 2번 먹어야 되나요? 3번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한 번도, 2번도, 3번도 다 괜찮아요. 다만 일정하게 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한 번 먹었던 아이들은 꾸준하게 한 번을 먹는 거고, 3번을 먹는 아이들 경우에는 3번을 일정하게 먹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일정하게 매일 비슷한 것들을 먹잖아요. 소화기능도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위산이 지속적으로 원래 밥을 먹었던 시간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3번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하루에 한 번 먹게 되면 공복성으로 노란색이나 흰색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사람보다는 흔히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료를 주심에 있어서 자율급식보다는 제한급식, 정해진 시간에 주는 걸 권해드리고, 요즘에는 자동급식기가 좀 잘 나오잖아요. 양 조절도 잘 되고 정해진 시간에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급식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보호자님이 아이와 함께하는 교감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간식으로 그런 교감을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게 제가 체감하기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좀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 물론 영양제들 많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영양제를 챙겨주신다거나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여러 개의 영양제 중에 성분이 너무 겹친다던가,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이유로 강아지 전용 영양제가 아니라 사람 영양제를 주시는데 너무 과용량을 줘서 문제가 됐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상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상한 게 간 수치만 좀 높은 거예요. 다른 뭐 엑스레이라던가 초음파라던가 이런 데서 저희 원인을 찾지를 못했고, 여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나 많은 영양제를 복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찾기는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영양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상담을 드렸고, 줄이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을 왔을 때는 다른 치료제 없이 간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고 이런 경험도 좀 있거든요. 영양제를 주시는 거는 매우 좋은 방법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꼭 수의사나 영양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송이는 어떤 영양제를 보나요? 송송이는 2살의 건강하고 어린아이라서 별도의 영양제는 아직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행동이 잘못됐습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잘못해주려고 이렇게 해주신 행동들이 아니라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하니까 하셨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하고 계셨던 행동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이 있더라도 전혀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봐주시고 더 공부하시고 앞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지, 전혀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